좀 더 시작을 해볼까요? 예, 조금 전까지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우주 제작자 생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가 왜 이 세계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데미우르고스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인색함과 질투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라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티마이오스는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제작자가 자기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자기처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서 만들어야 합니다. 즉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무엇을 보고서 만드냐 그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본으로 삼아서 혹은 본을 따서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생성의 본 혹은 우주 제작의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티마이오스의 설명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는 가지적인 것의 일부가 아닌 가지적인 것 전체를 모방하여 감각적인 것 전체, 즉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2층짜리 양옥집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집의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는 그 집에 내가 만들려고자 하는 집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설계도 안에서 이를테면 현관문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진 집에서도 현관문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즉 다시 말해서 설계도가 완벽한 것이어야지 그것을 완벽하게 그 설계도를 모방해서 집을 만들었을 때 집도 완벽하게 훌륭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주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 그 설계도는 우주보다 더 완벽한 것이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플라톤이 말하는 가지적인 형상들 혹은 이데아들인데 우주가 전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의 모델이 되는 이데아들도 전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자연 현상들, 자연의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이를테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데아를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를테면 산, 들, 뭐 혹은 어떤 자연 현상들은 그것들의 이데아를 따라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의 모델은 아마 이데아들 전체겠죠. 이데아들의 일부가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들 전체를 따라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계 안에는 우주 안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들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바로 앞에서 그 이야기했듯이 그 생명체는 살아 있는 것, 즉 생명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기 운동의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따라서 혼을 갖춘 이를테면 인간은 생명체죠. 동물들도 개, 돼지 등등의 동물들도 다 생명체죠. 따라서 그것들은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다 혼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구 위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구도 자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도 하나의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일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니 이를테면 행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달이라든가 등등이 떠돌아다니겠죠. 오늘날 우리는 천동설을 믿지 않지만 이제 플라톤만 하더라도 태양도 행성으로서 이제 지구 주변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제 그러한 자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행성들도 다 생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이 깃든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우주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시적인 모든 생명체를 자신 하나에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우주를 포함한 이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은 모두 다 전체로서 이데아들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이 우주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몇 개일까라고 묻는 겁니다. 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생성의 본은 가지적인 영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한 것으로서 수적으로 하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따서 만들어진 우리의 우주 역시 가장 완전하게 본을 닮은 것이라면 수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전체로서 하나이자 종적으로 단일한 것으로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좀 요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개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안 하죠. 우주가 몇 개야? 뭐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플라톤 시대에는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주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로켓을 타고 로켓을 발사해서 이제 쭉 가서 대기권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성층권 대기권 통과해서 지구 궤도 밖으로 가서 이제 뭐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날아가겠죠. 얼마나 날아갈까요? 로켓의 연료가 바닥나지 않고 로켓가 망가지지 않는 한 무한히 날아갈까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끝이 없다면 무한히 날아가겠죠. 그렇죠?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에 가서 멈추겠죠. 그렇죠? 근데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뭐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 그러면 팽창하는 만큼 계속 날아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생소합니다. 우주가 끝이 있어야 개수를 얘기할 수 있지 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죠.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주의 끝,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 서서 밖에 나가서 정면을 딱 응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바닷가에 있다 그러면 저 끝에 보면은 이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맨 끝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수평선이라는 게 있죠. 수평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선을 수평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서 보게 되면은 뒤로는 이제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좀 보기 어렵지만 들판이 쭉 펼쳐져 있어서 이를테면 뭐 몽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게 되면 혹은 사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들판이 쭉 펼쳐져 있어서 맨 끝에 가면은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지평선은 뭐냐면은 땅 끝과 하늘이 딱 겹쳐지는 선입니다. 그럼 이제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은 딱 보면 시계의 가장 끝에 이르면은 바다와 하늘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죠. 거기 가면 바다와 하늘이 진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가다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하늘이 벽처럼 딱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저 끝에.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은 땅의 맨 끝에 하늘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딱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은 하늘이 이렇게 벽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위를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이제 파란 하늘이 있고 혹은 밤에는 이제 검은 하늘이 있고 그 검은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붙박혀 있죠.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게 너무 멀어서 그렇지 사실은 쭉 가다 보면은 바다 끝에 가면은 하늘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처럼 두들기면은 거기가 끝입니다. 저 반대편도 땅 끝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땅 끝에서 하늘이 출발을 해요. 시작을 해서 거기가 끝입니다. 두드리면 벽이에요. 그렇게 쭉 올라가서 천장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쭉 올라가면은 그 천장에, 즉 별이 붙박혀 있는 곳에 가서 두드리면 거기가 천장이 되는 겁니다. 그 우주입니다.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쭉 돼서 반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닫힌 우주입니다. 열린 우주가 아니라. 왜냐면은 저쪽에 땅 끝과 바다 끝에서 하늘이 시작을 해서 그대로 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미트를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못 가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미트가 바로 그 한계가 바로 닫혀 있는 우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가 이제 마치 반구처럼 닫혀 있고 우리 땅 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밑도 비슷한 식이라면 하나의 거대한 구가 되겠죠. 우주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그것들이 항성이고 그 다음에 그 달이라든가 금성, 수성, 화성, 태양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떠돌이별,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천장에는 붙박이별들이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떠돌이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주가 딱 닫힌 상태로 있어요. 마치 이제 반구처럼. 만약에 이게 하나의 우주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닫힌 우주 밖에 똑같은 또 다른 반구가 있을 거라고, 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그란 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우주가 여러 개 혹은 무한히 많을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자들은, 고대의 철학자들은 이제 이런 논쟁을 할 수 있겠죠. 우주가 수적으로 하나냐, 아니면 둘이나 셋이나 혹은 무한히 많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땅에서 서서 이렇게 보는 하나의 완결된 이 구 체계가 우주라면 이러한 것들은 이 완결된 것 밖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플라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완전한 본을 가장 완전하게 담으려면 그것은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것을 가장 완전하게 닮은 것은 수적으로 하나다. 왜냐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가장 완전한 최상급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여야 하다. 그래서 우주는 전체로서 하나이자 종적으로 단일한 것으로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들게 된 동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우주는 이제 무엇을 모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그 다음에 그 우주는 가장 완전한 것을 가장 완전하게 따르고 있는 하나의 그 개체적으로, 수적으로나 종적으로 단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이 다음은 이제 다른 논이죠. 우주의 몸과 혼인데, 이 앞에서 철학적인 질문들이 좀 나와요. 철학적인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 티마이오스를 놓고서 이제 철학자들이 그 가장 흥미진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부터 도대체 이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수업에서 이미 수업의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티마이오스는 신화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치 조물주가 있어서 조물주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편하긴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신화적인 외피를 좀 벗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조물주의 철학적인 위상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고대인들은 이 우주 제작자 혹은 데미우르고스 혹은 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대충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그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데미우르고스는 혹시 이데아 아닌가? 사실 데미우르고스가 우주 제작의 모델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데아 중에서도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감각세계, 이 세계는 사실은 이데아들의 모상,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뭐 국가 이런 데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티마이오스도 이제 거기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 세계는 이데아들을 본으로 삼아서 본을 떠서 만든 하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 그 자체가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생생한 우리 피와 살을 가진 우리의 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든 데미우르고스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이고 그 이데아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그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좋음의 이데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우리 첫 대목 있죠. 이 우주를 구성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는 훌륭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그는 훌륭했습니다라는 게 아가토스 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영어로 이제 he was good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플라톤의 이데아들 가운데 특히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데아들의 가장 위에서 이 세계의 질서를 이 모든 이데아들의 가장 위에서 이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데아가 바로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음이 아가톤입니다. 좋음 그 자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은 끝나고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래서 좋음의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서 데미우르고스는 사실은 선의 이데아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조의 대상이지 이데아 자신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데미우르고스는 뭔가 작업을 하는 자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는 자니까. 어떻게 해서 이데아가 우주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옛 철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플라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가 그 자체로서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생성의 모델이 될 뿐인데 본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그 이데아를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관조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으로 나눠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데아의 주관적인 측면 혹은 이데아의 능동적인 측면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식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플라톤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혹은 조금 적용시킨 이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현대라기보다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 보통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제 변증법의 철학자로 유명한 헤겔 철학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거꾸로 이제 헤겔의 영향을 받은 그 19세기의 플라톤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아마 이데아의 주체적인 측면일 것이다.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를 또 다르게 보는 우주 제작자를 말 그대로 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는 진짜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훌륭하고 그렇게 그 훌륭함으로 인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데아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데아는 이를테면 좋음의 이데아를 비롯해서 이 우주 전체 그 데미우르고스가 모델로 삼은 이데아들은 아마 신의 관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집 짓는 예를 들었을 때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집의 재료들을 잘 가공해서 집을 짓지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보고서 집을 짓는데 이를테면은 집을 아주 잘 짓는 천재적인 건축가는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혹은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꼭 적어둘 필요는 없죠. 자기 머릿속에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그냥 재료만 있으면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듯이 이 제작의 모델이 되는 이데아들은 바로 신의 관념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서기 한 1세기 무렵에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데아보다 신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데아는 딴 게 아니라 신의 관념에 불과한 거니까 신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위를 하는 그 신이 이 우주를 짓는 조물주가 더 중요하고 더 권능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해석 자체가 이제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긴 논쟁과 많은 해석들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그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데아가 일종의 모델이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모든 것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의 설계도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이를테면 이 단지에 아파트 10동이 들어간다.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아파트 10개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아는
10개의 아파트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데아가 있다. 그럼 그 이데아를 모델로 삼아서 수많은 인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설계도인 이데아가 바로 신의 관념 안에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해석도 이제 사실은 보면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데아가 형상, 데미우르고스는 이데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지만 이데아가 어떻게 그 신처럼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듯이, 데미우르고스는 말 그대로 신이고 이데아는 신의 관념이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또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만약에 설계도라고 합시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요, 아름다운 행동이 있고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본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이를테면 어떤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이 여인에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병에 걸리고 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버리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또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를테면 무슨 미스 코리아 이런 게 있다면은 또 다른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고 가장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모델로 삼아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작품, 혹은 아름다운 경치 등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그다음에 생겨났다 소멸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정한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 자체만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어떻게 아름답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집의 설계도를 보고서 집을 지어요. 그랬을 때 가능한 한 설계도를 정확하게 따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재료의 한계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집 짓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계도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설계도가 100이라면 집은 항상 90몇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인간이 만드는 노동의 한계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설계도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 우리는 집에서 살지 집의 설계도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지만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아름답나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집을 짓고 집에서 살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살려고 집을 짓는 건데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설계도가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설계도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죠. 우리는 집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설계도의 집의 설계도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따라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 아름답다고 보는 경치, 아름답다고 보는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과연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얘기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의 관념으로 우주의 모든 이데아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주장은 플라톤이 항상 주장하는 것, 이데아들은 가장 완벽하게 그 성질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데미우르고스는 진짜 신이고 그 신의 관념으로서 이데아들을 모델로 삼아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역시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해석 중에 이제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은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이 티마이오스 편 뒤에 가면 나와요. 이 우주는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 우주는 우주 제작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우주 제작자는 지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텍스트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이 9번 텍스트 있죠.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미우로고스가 지성이라면, 근데 이 텍스트에 보면 지성은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수로 이 상황에서는 아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아직 혼도 생겨나기 전에, 영혼도 생겨나기 전인데 어떻게 지성이 혼도 없이 따로 우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학자들 중에 일부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이 맞고, 그리고 지성은 혼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혼 안에 들어있는 게 맞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이고 데미우르고스인 지성은 혼 안에 들어있는데 그 혼은 바로 우주의 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 우주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실은 이 우주는 이 작품 속의 이야기처럼 순서대로 먼저 데미우르고스가 혼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한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는 원래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우주의 근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비유를 통해서 마치 처음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만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원래 우주는 애초부터 혼과 몸을 가진 결합체로서, 그리고 지성은, 우주적인 지성은 그 우주의 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티마이오스의 우주론, 데미우르고스의 노동을 통한 우주 제작론은 하나의 거대한 신화이고, 이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죠.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근데 지성은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 아, 그래? 그러면 혼은 우주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데미우르고스는 우주혼 안에 깃든 지성이다. 그럼 우주혼은 언제 만들었어? 이렇게 묻게 되니까, 사실 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티마이오스의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원래 우주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우주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적인 계기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을 뿐이고, 데미우르고스는 이 우주의 질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우주 혼 안에 깃든 지성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설득력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거 역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왜냐면은 이 티마이오스라는 텍스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미우르고스의 노동을 통한 작업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비유로 받아들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일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예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대목을 보게 되면은요, 대목을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는 헤아린 끝에 본성상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의 경우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어떠한 면에서도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요,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 무엇인가에 생겨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8번 앞에 본성상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데미우르고스는 작품이 아니고요, 지금 만드는 자예요. 예외예요, 예외. 근데 만들어진 것들을 놓고 얘기하자면 요거에 대해서는 지성은 혼에서 떨어질 수 없고 혼은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의 경우 지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요, 지성이 혼과 떨어져서 무엇인가에 생겨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즉 만들어진 것, 이를테면 뭐 생명체의 경우에는 혼이 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지성은 이 혼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는 지성이 혼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데미우르고스는 가시적인 것들에서 산출된 작품이 아니라 우주 제작자는 이걸 만드는 자겠죠. 그러니까 예외다라는 거죠. 데미우르고스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냥 혼과는 무관하게 독립되어 있는 지성이다, 정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들 중에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정답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논쟁 자체가 한 2000년 이상을 흘러내려온 논쟁이고 그만큼 수없이 많은 이 논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플라톤에서 이제 우주 생성의 원인이 되는 이 제작자의 본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제 그 본성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하는데 참고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몸과 혼, 그 다음에서 이제 우주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구성 요소 부분은 약 15분에 걸쳐서 하고 45분에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5시 45분부터 6시까지 약 15분간은 질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우리가 강의에 집중을 하고 이제 질문은 마지막 6번째 수업 시간에 좀 몰아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질문거리들은 좀 그때 많이 받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시 45분부터 15분간 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의 구성 요소를 보죠. 자, 또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생성된 것은 물체의 특성을 지닌 것,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 없다면 결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단단한 것 없이는 만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어떠한 것도 흙 없이는 단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우주의 몸을 구성하기 시작했을 때 불과 흙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간 것은 그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 없이 그저 둘만으로는 아름답게 구성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가운데서 결속시켜줄 어떤 끈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과 자신이 묶어주는 것을 최대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본성상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완수하는 것은 비례입니다. 만약 우주의 몸이 평면을 갖되 깊이는 일절 같지 않은 것으로 생겨나야 했다면 하나의 중항만으로 자신과 함께 하는 것들을 묻기에 충분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천체는 입체의 형태로 있는 편이 어울렸죠. 그런데 입체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은 결코 하나의 중항이 아니라 언제나 두 개의 중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불과 흙의 중간에다가 물과 공기를 두었고 서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같은 비례를 산출함으로써 즉 불이 공기에 관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기는 물에 관계하고 또 공기가 물에 관계하듯이 물은 흙에 관계하게 만들어 함께 묶고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서 하늘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실로 그런 것들 즉 수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들로부터 세 개의 몸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것은 비례를 통해 일치를 보았고 그것들로부터 친애를 얻었으며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일체가 되었으니 그것을 묶어놓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해서는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체의 특성을 지닌 것,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자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우주 제작자가 이 세계를 만들었는가? 자, 그럼 이제 만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봅시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우리의 감각 경험에 제일 확실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감각 경험에 제일 확실하다라는 말은 뭐 이런 것이죠. 우주는 감각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계를 포착하는 방식은 오감을 통해서 포착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계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외계 대상과 접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인상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우주는 물체다라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몸을 우리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것을 두 가지 감각으로 얘기합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오감 중에 두 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각과 촉각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고대인들은 감각 가운데 시각이 외계 대상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며 촉각이 외계 대상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도 뭐 사실이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제 보통 인간이 외계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의 90% 이상, 뭐 95%까지는 시각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이죠. 그렇죠. 거의 압도적인 정보량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시각의 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이들은 가시적이다라는 말로서 대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입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내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에 이를테면 착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착각이. 이를테면 오아시스, 뭐죠? 신기루. 사막에서 이를테면은 사실은 오아시스가 없는데 이제 있는 것처럼 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착각이겠죠. 그래서 감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외계 대상의 정보를 주지만 동시에 감각은 우리를 기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감각의 기만 중에서 이제 흔히 고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이제 물컵에 이렇게 담아서 보면 젓가락이 휘어 보인다라든가 구부러져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겠죠.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은 감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감각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고대인들은 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촉각은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까 촉각이 뭐냐면은, 촉각은 이 사물이 나에게 저항하는 게 촉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눌렀어요. 촉각이라는 게 눌렀을 때 이제 접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감각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촉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과 접촉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따라서 저항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촉각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장 확실한 감각의 정보원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고대 이제 에피쿠로스주의자들 같은 고대 원자론자들이나 고대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촉각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단 이제 그 에피쿠로스주의자들 같은, 혹은 이제 데모크리토스나 에피쿠로스 같은 원자론자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일반에게 있어서 촉각은 외계 대상의 정보를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과 더불어서 시각이 다량의 정보를 준다면 촉각은 확실한 정보를 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 티마이오스에서도 우주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이것도 다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촉각에 대한 확실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철학자들이 그 외계에 대한 감각, 외계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실성, 근거로서 많이 제시되는데, 아마 18세기 그 근대 철학에서도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좀 긴가민가한데, 아마 그 말르브랑슈 같은 뭐 이를테면은 그 18세기, 19세기의 18세기인가요? 예, 18세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각, 촉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외계에 대한 그 존재의 확실성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것을 둘러싸고 뭐 말르브랑슈와 라이프니츠 간의 논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각의 문제는 사실은 그 감각이라는 것은 외계에 대한 정보의 확실성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철학에서 중요한 토론거리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흙이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목적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기 위해서 불을, 만질 수 있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여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천체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불과 흙을 사용했다. 왜? 이 세계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없으면 볼 수 없죠. 이거는 뭐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거죠. 불이 다 꺼져 있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만질 수 있다,
접촉해서 촉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물체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물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불이 필요해? 이 세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왜 흙이 필요해? 이 세계를 만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철학의 또 다른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은 이런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제작자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계론적 설명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체는 불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결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과 흙이 설명이 됐죠.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자, 천체의 구성 요소에서 생성된 것은 물체적인 특성,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불과 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아마도 지금 플라톤은 두 개를 더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공기와 물입니다. 먼저 불과 흙은 감각 가능성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면은 공기와 물은 무엇 때문에 도입을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것, 이것이 이제 공기인지 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둘만으로는 아름답게 구성하는 일이 세 번째 것이 없다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게 이겁니다. 양자를 가운데서 결속시켜줄 어떤 끈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끈은 비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불과 흙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를 이야기하고, 이 두 종류의 원소가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가능케 해주는 어떤 비례의 항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는 보기 위해서 불, 만지기 위해서 흙이라고 분명히 어떤 감각 경험을 목적으로 한 게 나왔다면은, 이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그런 목적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앞에 두 개가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항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잠깐 한번 미리 보자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평면이라면은 관계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를테면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하나의 항만 있으면은, 즉 세 개가 되면은 평면이 구성이 돼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하나면 점이죠. 요소가 두 개 있어서 쫙 이으면 선이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가서 두 개가 나머지 세 번째 거가 이어지면 최초로 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면이라는 건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주의 몸이 평면을 갖되 깊이는 일절 같지 않은 것으로 생겨나야 했다면, 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만화와 같은 2차원 공간이라면은 관계항이 하나만 더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불, 흙 말고 세 번째 것 이렇게 하면은 딱딱딱 이으면은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충분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입체다.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과 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에 세 번째 항만으로는 입체가 나올 수 없으니 네 번째 항이 더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 개의 항이 서로 딱 이어지게 되면 평면, 아마 삼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거기에 위에 하나가 더 붙어서 쫙 붙게 되면 아마 사면체가 되겠죠. 피라미드가 되겠죠. 그래서 불과 흙 말고 이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들이 필요한데, 이 세계는 평면의 세계가 아니라 입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이 더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불과 흙 사이에 공기와 물을 넣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불과 공기와 물과 흙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그 이 세계를 4원소, 그러니까 불과 공기와 물과 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엠페도클레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왜 불과 흙과 공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플라톤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주를 만든 자는 물, 불, 공기, 흙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 세계가 감각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불과 흙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들만으로는 세계가 구성될 수 없고 이것들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그 중간 항들, 매개항들이 필요한데 이 세계가 입체다 보니 매개항이 적어도 2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불과 흙 사이에 물과 공기를 넣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세계는 텍스트를 다시 읽어야겠네요. 요 밑부분을 쭉 한번 쭉 읽어보죠. 그래서 5번째 줄. 그래서 신은 불과 흙의 중간에다 물과 공기를 두었고 서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같은 비례를 산출함으로써 즉 불이 공기에 관계하는 것처럼 공기는 물에 또 공기가 물에 관계하듯이 물은 흙에 관계하게 만들어 함께 묶고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서 하늘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실로 그러한 것들 즉 수에 있어서 4가지 요소들로부터 세계의 몸이 생겨났던 것이죠. 세계의 몸이 천체겠죠. 그것은 비례를 통해 일체를 보았고 그것들로부터 친애를 얻었으며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일체가 되었으니 그것을 묶어놓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해서는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애를 얻었다. 결국은 결속되었다라는 말을 이 친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이제 필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필리아를 뭐 우정이라고 많이 하죠. 서로 좋아함,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요소들 간의 결합의 원인으로 친애를 설정하는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이제 그 자연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 단편 인용문을 보면 이것들 이게 불, 공기, 물, 흙입니다. 지수, 화풍은 끊임없이 자리바꿈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거늘 어느 때에는 사랑에 의해 이게 친애입니다. 그것들 전부가 하나로 합쳐지나 다른 때에는 다시 불화의 미움에 의해 제각각 따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친애, 우정, 사랑으로 인해서 요소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미움으로 인해서 결합된 것들이 다시 해체되어 요소들로 전환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이제 자연 철학인데요. 티마이오스에서도 이 친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들이 서로 친애를 통해서 묶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플라톤도 엠페도클레스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플라톤과 엠페도클레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엠페도클레스와 달리 플라톤에게서는 해체의 원인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우주는 결합이 친애에 의해서 물, 불, 공기, 흙이 딱 결합이 되지만 반면에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해체된다면 우주가 해체되어야 되는데 우주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만든 자가 원치 않는 한 해체되지 않고 영속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인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우주 천체의 모습은 어떤가? 우주는 수적으로나 종적으로나 하나뿐이다. 이 앞에 얘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천체를 만드는데 불, 공기, 물, 흙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김없이 다 사용을 해요. 따라서 우주 이외에 다른 것이 생겨날 만한 여지는 모두 차단되죠. 왜? 재료를 다 썼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재료를 남김없이 다 쓴 이유는 이것들이 만약에 재료가 남게 되면은 우주를 만들고 재료가 남으면 우주 바깥에 남아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이 우주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늙거나 병들거나 마모되거나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재료를 다 써버리면 우주는 그 어떤 것과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적인 설명이죠. 뭐 경험적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주의 형태는 중심에서 끝까지 모든 방향에서 같은 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완전하다.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모든 도형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도형은 2차원에서는 원이고 3차원에서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나 구를 그 정의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2차원일 경우에는 원이 되는 거고 3차원일 경우에는 구가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거리에 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 그 것들로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형태가 다른 어떤 도형들보다도 가장 뭐랄까요, 안정감 있고 질서 잡힌 이제 그러한 도형이라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이 감각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주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눈, 코, 입, 사지, 소화기관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은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없으면 볼 게 없죠. 그렇죠? 코, 입, 혹은 다른 기관들 모두 다 결국은 의존성, 외부에 대한 의존성 혹은 외부의 대상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건데 우주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자족성. 우주는 외부에 뭐가 있어서 그걸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먹고 자기를 소화하고 자기가 배설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족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비하여 자신에게 양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내가 음식을 먹고 그거 배설한 다음에 그거 다시 먹고 하면서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뭐 음식을 먹어서 섭취를 한 다음에 배설을 하게 되면 양분이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외부 의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반면에 우주는 스스로 자기를 섭취하고 자기를 소모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혼이 필요하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주혼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주혼은 천체의 중심에서 외곽까지 뻗어나가며 천체 전체를, 다시 말해서 우주의 몸 전체를 감싸고 자전 운동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이 몸 안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이 몸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자칫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혼이 몸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혼이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혼은 물체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내 심장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심장은 내 몸 안에 왼쪽 가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장은 어떻게 보면 물체죠. 작은 물체가 몸이라는 물체 안에 들어있어요. 물체가 물체 안에 들어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공간 좌표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너의 안경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 얼굴에 눈과 귀에 걸쳐서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즉 물체는 물체를 통해서 좌표 지정이 가능한데 영혼, 지성 이런 것들은 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혼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내 혼은 내 몸 안에 있어라고. 그 네 몸 안에 심장 옆에 있니? 아니면은 뭐 머리에 있니? 엉덩이에 들어 있니? 이렇게 묻는다면은 혼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장을 갖고 있지 않고 앞에서 얘기한 것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천체의 중심에서 외곽까지 뻗어나가서 우주 전체를 감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체처럼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아닌 것으로서 몸 전체에 걸쳐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체의 모습인데 요거는 그냥 저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 텍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해당 대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한 달쯤 전에 이 수업 말고 역자와의 만남에서 이제 간단하게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쳤던 자연 철학자들의 모습 가운데 일자를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의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그 일자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도 세계는 거대한 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떤 식으로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십사 하고 붙여 놓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질문이 있다고 하셨죠? 그 질문을 좀. 질문이 교수님 강의하시는 동안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이 됐다고 하시고,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앞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의 훌륭함을 닮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뒤에서 본인 이데아가 나오네요. 그러면 데미우르고스와 본인 이데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 제 강의에서, 그래서 그렇게 데미우르고스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데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데아가 이제 가장 많이 혹은 유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 국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이데아로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태양의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조음의 이데아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제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그럼 대표적으로 조음의 이데아를 이제 항상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고서 데미우르고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질문을 할 때 몇몇 철학자들, 특히 이제 그 고대의 철학자들, 역시 이제 플라톤주의자들 가운데 데미우르고스에 대한 묘사, 데미우르고스 그는 훌륭했다, 이게 아가토스라는 게 조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훌륭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착안을 합니다. 그리고 데미우르고스는 모든 것이 자신과 닮고자 했다, 그러니까 훌륭했고 자신과 닮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데미우르고스를 이 플라톤의 우주 제작 신화에서는 어떤 하나의 신적인 행위 주체로서 묘사가 되지만, 이것의 철학적 위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조음의 이데아의 어떤 주체적인 측면 혹은 활동적 측면이 이렇게 신화로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행동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데아는 관조의 대상일 뿐이지 이데아가 직접 나서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데아가 운동을 한다. 운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철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자기 동일성이 파괴돼요. 자기 자신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과 일체의 변화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 동일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데아를 논의할 때는 모든 운동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데아의 뭐 주체적인 측면, 활동적 측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항상 강조되는 그 부동불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장받으려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것은 이 논의가 좀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식의 뭐랄까요,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 데미우르고스가 조음의 이데아다라는 주장이 이제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 플라톤 철학의 역사, 플라톤뿐만 아니라 이제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제 플라톤의 해석과 변용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제 서기 1세기가 중기 플라톤주의라고 불리고, 서기 2세기, 3세기에서 한 6세기까지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긴 플라톤주의의 역사가 또 철학사 안에는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전개가 되고 또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우주 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지금 부담스러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주 혼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